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6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웹진 비유 11월호에 있는 김병훈 작가의 단편소설 알 것 같은 밤과 대부분의 끝에 대해서 저희 한번 얘기 나눠볼 건데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하긴 했었어요. 네. 비유 11월호에 실린 박선우 작가 작품 소개했고 똑같은 퀴어 커플이 나오는 네. 알 것 같은 밤과 대부분의 끝이란 소설 이번 시간에 볼 건데 저는 사실 김병훈 작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작가 작품 있는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읽어보셨다고요? 네, 공상도요? 네네. 네네네. 되게 재밌으면서도 진지한 부분이 있어갖고 네. 저는 되게 뭔가 좀 약간 그 시리즈에 기대하는 바가 약간 재미가 네. 중심인 경우들도 있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되게 뭔가 진중한 게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좀 의외의 면이긴 했는데 네. 되게 매끄럽게 잘 읽었어요. 되게 잘 읽었고 네. 이번 비유에 실린 소설도 진짜 그냥 쭉 따라서 읽게 되기도 하고 네. 중간중간 그 세부 묘사 같은 게 너무 좋잖아요. 네. 장면들이 그게 좀 이렇게 그래서 관찰하고 그거를 잘 소설로 옮기는 작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네. 요즘 흔히 뭐 세목이 좋은 소설들이 많다고 네. 그러니까 많다고가 아니라 그런 소설들이 좀 눈에 띄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김병훈 작가 소설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소설은 아는 사람만 아는 배우 공상표의 필모그래피 네. 라는 작품이었고요. 네. 저는 이 소설 읽으면서 첫 문단을 딱 읽고 나서 이거는 재밌는 소설이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었어요. 이 작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재밌게 쓰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저한테 느낌이 와서 저도 되게 기분 좋은 예감을 가지고 읽었고 네. 한 번에 쭉 읽었었어요. 네. 일단은 제가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인공 화자인 나는 퀴어 커플이고요. 게이 퀴어 커플이고 본인은 이제 오픈리 게이, 적어도 가족에게는 엄마에게는 게이라는 것을 오픈한 상태고 파트너인 A는 클로즈 게이여서 학교 선생님인 것 같은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가족에게도 아직 게임을 오픈하지 않은 상태의 관계에 놓인 커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커플이 헤어진 커플이지만 이 주인공 화자인 나의 엄마와 이제 엄마의 헤어진 연인이에요. 엄마는 본인 화자인 내가 9살 때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커야 했고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버려졌다.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는 약간 상처를 갖고 있는 인물인데 그 엄마가 20대 초반에 이제 돌아와서 어떤 남자와 같이 살게 되는데 사귀면서 그 남자와도 되게 뜨거운 연애를 하면서 2년 정도 살다가 갑자기 그 남자와 헤어지고 그 남자는 전 부인한테 본인의 돌아가는 그런 과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소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소설 안에서의 가장 좀 큰 줄기의 서사는 이 엄마의 옛 연인은 그 남자가 죽은 거예요. 사망을 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근데 화자의 나이가 30대 초반 중반 정도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아마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 정도일 것이고 그 남자도 아마 그 정도일 건데 근데 이제 사실 엄마의 입장에서는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니 가고 싶겠지만 생각해보면 그 남자가 엄마와 헤어지고 자신의 전부인 가족으로 돌아갔는데 그쪽 처자식들이 다 장례식장에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가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화자인 이 엄마의 아들인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엄마 거기 가면 좀 이상하잖아. 라고 하면서 엄마를 약간 좀 말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저녁을 먹고 엄마는 그 장례식장에 가겠다. 나는 가지 마라. 이렇게 약간 좀 실랑이를 벌이면서 그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이제 나와 그 엄마 옛 연인인 남자와의 인연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나의 연애 상태가 현재 애인이랑 그렇게
마냥 행복한 상태, 되게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좀 불길한 징후 같은 것도 좀 담겨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읽으면서 엄마의 옛 연인의 장례식에 가는 이야기여서 엄마 이야기인가 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아, 나의 사랑 이야기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고 나서 무게의 추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를 약간 좀 뒤늦게 깨달은? 그리고 결국 이 소설은 뭐 지난번에 박선우 작가의 사랑의 미래도 이제 이별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이것도 둘 사이의 관계가 네. 어떻게 끝을 향해 달려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네. 그 같은 11월호에 실려 있기도 하고 박선우 작가 거를 먼저 이제 순서상 읽고 네. 그다음에 이제 김병훈 작가 작품을 읽었는데 되게 둘이 전혀 개별적인 작품이고 스타일도 다르고 메시지도 다른데 뭔가 그 같은 시대의 동성애 커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용이 좀 연결되면서 이런 거에 관한 동거에 관한 부분이라던가 네. 그런 법제화되는 거에 대한 생각이나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 같은 거에서 네. 그런 게 서로 좀 연결점들이 있고 그러면서 둘 다 너무 각자 되게 탄탄하게 이야기를 갖고 있어서 네.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약간 엄마 캐릭터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마가 사랑하는 거를 또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그 사람과 이제 자기의 또 연인에 대해 연결지어 생각하고 이렇게 다 뭔가 연결이 좀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있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엄마가 약간 젊을 때 살던 동네에 가보자고 약간 고집 부리는 것 같은 거? 그런 네. 것도 되게 좀 귀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버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들을 두고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 당당하게 외국으로 나간 엄마가 또 당당히 돌아와서 아들과 또 어쨌든 인연을 맺으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상황 같은 네. 것도 좀 엄마 캐릭터 남다르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그 쿨함 같은 게 있어서 네. 좋았던?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담고 있는 이야기는 자기의 헤어진 옛 연인과의 이제 생각, 회상도 있지만 네. 오히려 이제 이 엄마랑 나는 연숙 씨 없으면 못 산다고 자기 아들인 자기한테 전화해서 막 울던 그 엄마의 옛 연인 이야기? 네. 이런 것들도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해지기는 하더라고요. 엄마 쿨하게 너무 마지막에 안 간다고 하는 것도 마음에 들기도 했고 그리고 좀 끝에 헷갈렸던 게 네. 자기가 그 연인을 만나게 된데 이 아저씨가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 것처럼 끝나는 거죠. 메시지가. 아저씨가 완전히 영향을 줬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연결이.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이 사람이 그 장례식장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어쨌든 약간 빚을 지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좀 있지 않았나 싶긴 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애인이 나한테 너 어딘데 무슨 장례식장이냐라고 했을 때 누가 죽었어라고 했을 때 여기 우리의 사랑의 시작 우리의 시작이구나 우리의 시작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다가 이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엄마의 옛 연인이 나와 이 애인의 시작을 만들어준 사람 우리의 시작이 죽었어라고 하는 그 속으로만 삼켰던 그 말이 저한테 좀 와닿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이상한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예전 애인인데 그 예전 애인을 소개시켜준 예전 애인과 나를 만나게 해준 사람의 부고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만나고 있던 사람과 그분의 장례식에 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시작을 만들어준 너와 나의 인연을 만들어준 그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셨었는데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 그 애인과 헤어지고 나서 사랑의 끝도 죽었고 사랑의 시작도 죽었네라는 생각을 약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서 설정도 저는 그래서 되게 인상 깊고 매력적인 설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엄마한테는 정말 사랑했던 옛 연인이지만 나한테는
자체는 현재 애인과 나를 이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런 좀 이중 설정이 가져다 주는 부분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엄마와 나의 관계도 사실 여기서 크게 그려지진 않지만 집중적으로 마지막에 저는 이제 내가 엄마한테 저녁 먹자고 쫄라서 저녁을 먹고 엄마랑 장례식장에 가는 길에 마지막에 이제 엄마가 너 장례식장 나 이제 안 가도 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너로 그냥 충분하다. 나 오늘 그냥 저녁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이 화자는 맨날 엄마한테 엄마가 나 버렸잖아. 이런 식으로 화풀이를 하지만 사실 그 엄마에 대한 마음은 없어진 거죠.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우리 아들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구나. 저는 그걸 좀 깨달았던 순간이라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충분하다고 했을 때?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충분했을까라는 생각도 약간 동시에 좀 들었어서 하여튼 이게 사실 나 애인 그리고 엄마 전 애인의 얘기인데 이 네 명이 그렇게 되게 그물처럼 잘 엮여서 이 안에 있는 좀 관계들에 대해서 다 각자 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랑의 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엄마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연숙 씨 없으면 못 산다고 했던 이 남자가 왜 그럼 엄마랑 2년밖에 안 살고 전 부인에게 돌아갔어? 왜 헤어졌어? 라고 묻는데 엄마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살았던 2년 동안 첫 해는 이 남자가 그 전 부인과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아서 법적으로는 그쪽과 혼인 관계여서 이혼 소송이 되게 끝나기를 되게 열망했던 상태였고 그 다음 1년은 자유로운 상황에서 살았는데 이 남자가 결혼을 원해서 이 엄마가 결혼은 좀 그런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결국 헤어졌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나와 애인의 관계도 사실 보면 이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걸 사실 뭐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동거인들끼리 거의 가족처럼 서로의 법적인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법이어서 현실에서는 생활 동반자법이 지금 현재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이 소설 안에서는 이 생활 동반자법 같은 유사한 법이 통과가 된 상태인데 나랑 애인도 사실은 관계가 조금 애매해진 게 생활동반자법이 통과되기까지 그때는 진짜 이 법의 제정을 위해서 거의 한 마음으로 같이 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나는 사실 오픈리 게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애인과 이런 법으로 엮이고 싶고 안정적인 좀 법의 보호망 안에서 관계를 가져가고 싶지만 애인 입장에서는 학교에도 그리고 가족에게조차 이걸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리가 했을 때 퀴어임을 그러니까 아우팅 당하는 혹은 성소수자의 차별에 그걸로 기준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여기에 되게 주저하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오히려 되게 제정되지 않았을 때, 이 법의 제정에 열망했을 때는 둘 관계가 되게 끈끈하다가 이게 딱 제정되고 나니 둘 관계에 어떤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버린 이 법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엄마와 이 남자가 헤어졌던 그것과 이 나와 애인 사이가 약간 좀 틈이 벌어지는 그 계기가 어쩌면 좀 비슷한 결이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 경험도 그렇고 주위의 경험도 그렇고 오히려 막 저희가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진짜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지만 그 장애물이 막상 걷어지고 나면 뭐 연인 관계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관계든 그러면 진짜 우리를 너와 나의 관계 혹은 우리의 관계를 좀 다시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좀 새롭게 인식되는 부분이 있고 이 관계가 진짜 내가 원하는 관계인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곱씹어 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화자도 약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는 마지막 이 지금 연인들의 대화로 끝나잖아요. 통화로. 근데 이것도 너무 개인적으로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싫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걸 물어봐야 하는 이 마음이 너무
이 묻는 사람도 괴롭고 듣는 사람도 괴로운 말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왜 하필 엄마를 만난다고 아, 해가지고 자기가 오히려 왜 엄마를 만난 건 나인데 네. 그런 막 아까 얘기하신 엄마에 대한 감정 같은 것들도 복합적일 것 같고 나를 한번 버린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존재감도 있고 네. 지금의 연인이 혹시 나를 버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도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게 뒤섞여 있고 전 진짜 이 질문만은 하지 말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게 현실 연애라고 치면 엄청 사실 해서 좋을 결과가 없을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근데 이 질문을 제가 만약에 작가라면 쓸까 말까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엔딩을 어떻게 낼까. 네. 이걸 할까 하지 말까 엄청 고민했을 것 같은데 제가 작가였으면 저는 못 썼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오늘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정말 엄마였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애인이 나 엄마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자고 온다고 외박하고 온다고 했는데 그 화자인 나의 촉으로는 엄마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 만나서 왠지 바람필 것 같은 예감이 든 거죠.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 정말 엄마였어라고 전화로 물어보는데 이거 그러면 답을 어떻게 여기서 내? 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작가가 영리하게 마지막 문장을 그때 그가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던 침묵을 깨고 말했다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대답을 영리하게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근데 너무 싫죠, 진짜. 근데 이걸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안 물어요? 그러니까 아마 끝을 내기 위한 질문이었을 수도 있고 그쵸. 저는 약간 이 비유 작가의 말을 항상 이제 다 소설 다 읽고 좀 기대하면서 읽는데 그 작가의 말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받아들였다고 해서 갈등이 해소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쉽지 않았던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생각도 한다. 사실 저는 이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엄마도 완전히 용서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게 해소되지 않고 그냥 엄마는 저런 사람이구나 정도까지는 아들의 마음이 온 것 같아요. 물론 어린 시절에 받았던 당연히 상처와 속상함과 원망과 막 이런 것들은 감정은 남아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엄마가 저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이는 중이겠죠, 아마? 받아들이고 계속 받아들이는 상황일 테고 그리고 쉽지 않았던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말도 알 듯 모를 듯한데 무슨 뜻인지 지금의 연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이 화자한테는 두 존재가 근데 사실 그 두 존재가 제일 자기한테 중요하고 가까운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다르게 감정이입을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쉽지 않은 거 너무 싫거든요. 너무 그쵸. 싫을 것 같고 싫다는 거를 경험도 이제 다들 해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왜 나는 그런 쉽지 않은 사람을 어쨌든 좋아하고 원할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런 막 복합적인 마음들이 되게 많이 담겨있는 소설이어서 사실 한 번에 쓱 읽기는 했는데 공상표도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다 하나하나 의미를 좀 짚어가면서 읽어야 되는 소설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흐름도 되게 매끈하고 이야기 전개도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독자로서 막 헷갈리거나 못 따라가고 이런 건 아닌데 다 읽고 나면은 뭔가 되게 많은 걸 읽은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밀도가 되게 높아요. 이게 잘 읽히면서 밀도가 이렇게 높은 게 저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엄마가 굳이 찾아내려고 했던 그런 양장점 같은 거?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엄마가 나 옷이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된 거 그 옷가게 찾아보자 했을 때 그냥 페브리즈 사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뒤에 진짜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를 간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가 왜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억지로 인물들의 행동을 조종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에이 그런 건가 했는데 마지막에 너무 그게 나와서 진짜 이런 거는 다 이 사람이 예상 가능한 범위에 어쨌든 독자를 그렇게 이상한 데로 끌고 가진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사소한 저한테는 이제 작은 부분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작가의 스타일에서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차를 타고 장례식장에 가는 그 서사에서 굴곡을 만들어내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장소를 이렇게 딱 옛날에 살던 동네로 중간에 옮겨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리듬이 생기고 그 옮겨버리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냉면집에 갔는데 예정이 없던 고기를 먹게 돼서 엄마가 이제 옷에 고기 냄새 배인 채로 장례식장에 가기 싫다 그래서 나 저기 옛날에 살던 동네인데 양장점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끌어가는 뭐 재능이랄까 재주랄까 이것도 저는 조금 탁월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그 페브리즈 장면이 별 장면 아니에요. 되게 좋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네. 이게 엄마가 페브리즈를 옷에 뿌리는 게 아니라 허공에 뿌리잖아요.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면 어느새 한밤을 품은 하늘과 어스름한 달빛이 내려앉은 초록색 옥상들 그리고 점처럼 박힌 가로등을 따라 선처럼 그어진 골목들 그때 엄마가 내 손에 들린 페브리즈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허공에 가볍게 분사했다. 칙소리가 마음에 드는지 한 번 더 뿌렸고 반짝이듯 뿌려지는 찰나의 물안개가 마음에 드는지 다시 한 번 뿌렸다. 나는 인공적인 꽃향기가 부유하는 밤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엄마의 말소리에 눈을 돌렸다. 이 장면이 되게 눈앞에 그려지면서 되게 밤에 여름인 것 같고 거기서 이렇게 페브리즈를 인공적인 향 근데 그게 절대 그 상황이 인공적이지 않아 보이는 약간 좀 그런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면서 아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약간 향수 뿌릴 때 이렇게 하는 분들 있긴 있잖아요. 맞아요, 허공에 맞아요. 뿌리고. 근데 페브리즈는 당연히 옷에 뿌리는 거 아니야? 페브리즈 처음 봤어요. 이렇게 뿌리시는 거. 네. 그래서 엄마가 되게 독특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했던 것 같고 네. 그 사실 엄마가 자기 결혼하기 전에 살았던 동네를 막 이렇게 좋아라 하면서 물론 네. 이건 약간 지금의 현실을 외면하기 위한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네. 막 그런 추억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 아들로서는 사실 그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시절을 결혼하기 전에 네. 되게 좋았던 것처럼 추억할 때 네. 약간 뭐 예를 들어 저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땐 있었거든요. 네. 옛날에 만났던 분이 자기의 너무 좋았던 시절을 막 인생의 황금기를 막 나랑 만나지 않는 시기를 얘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 약간 속이 좀 화할 때가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마음일 것 같아. 뭔가 네. 엄마가 어쨌든 너무 좋았던 시절처럼 회상을 하는 거가 네.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이해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게 계속 동네를 막 이렇게 두리번 하면서 거리면서 자기 아는 장소들을 찾아 기억을 되살리는 엄마를 그냥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이는 대로만 썼는데도 뭔가 이 화자에겐 전혀 설렘이나 그거에 동참하는 느낌이 없어서 되게 질질 끌려가지 않아요? 네, 엄마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뭐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네, 맞아요. 그런 여기도 뭔가 다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는 감정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마음이 있을 때, 감정이 있을 때 네. 하나의 감정으로 지금 너무 슬퍼 이렇게 정의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네. 복합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도 물론 있지만 이때의 마음은 빨리 가야 되는데 엄마 왜 저러지? 또 있겠지만 뭐가 저렇게 그리워가지고 저럴까라는 생각도 좀 할 것 같아서 그런 장면이나 여기 네. 소설의 마지막까지 가는 거 자체가 되게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섬세한 한 문장을 써도 뭔가 하나의 에피소드나 대사를 써도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읽으면서 신경 되게 많이 썼네 이렇게 느끼는 건 아닌데 다 맞아요. 읽고 나면 아까 그런 말 같은 것들이 왜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제가 좋았던 부분이 우리가 연인 사이에 서로한테 진실이어야 한다. 네. 항상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게 언제나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막상 만나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느낄 때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도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라고 너는 진짜로 감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지만 그런 마음은 가급적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서로에게 진실한 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으니까 라고 네.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딱 이 문장에서 이 화자가 애인과 아마 여기
뭐 만난 지는 한 9년 정도 됐고 뭐 음. 같이 산지 그렇게 해서 되게 오랜 시간 이제 만났는데 음. 그 만나는 기간 동안 이 화자가 애인을 위해서 엄청나게 음. 많은 것을 삼켜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물론 그 애인도 그랬을 경우가 있겠지만 저한테 약간 느껴지는 건 나 이 사람 지키기 위해선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끝까지 가지 않도록 뭐든 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해야 한다면 나는 그냥 외면할 거야. 그러니까 모른 척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왔던 막 그 연애 기간들이 막 저한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사람이니까 마지막에 얼마나 더 처참했을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약간 들었고요. 이게 그렇게 꼬아서 얘기할 순 없겠지만 사실 되게 속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근데 저는 그렇지 못한데 주변에 관계를 오래 잘 이어가는 분들, 연인들 특히 보면 이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진실을 막 이렇게 매몰하고 무시하고 가는 건 아니고 모르는 네. 척해야 할 때를 되게 적절하게 모른 척을 되게 잘하는데 네. 저는 그걸 못하거든요. 좀 추궁하는 타입이에요. 되게 그러니까 막 모든 거짓말은 없어야 되는 아닌데 네. 안 하면 좋지. 그리고 막 속속들이 다 알아야 돼 이런 건 아닌데 어떤 걸 알게 된 순간 그거를 모른 척하는 걸 못해요. 네. 그런 걸 못하는데 근데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이걸 알고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게 마음이 편하겠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충분히 모른 척 해주는 걸 잘하는 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잘 맞아요. 이어가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게 좀 잘 안 되고 저도요. 그리고 이게 좀 또 속상한 게 약간 그 엄마의 연인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알잖아요. 굳이 안 하면 좋을 말인데 그냥 질문을 또 해서 또 엄마가 버린 거지라는 그 버리다라는 표현을 자기 입으로 쓰는데 네. 엄마가 이제 약간 멈칫하고 그럼 내가 버렸지 차였겠니?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이 버리다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많이 박힌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이 화자는 되게 지금 뭔가 덤덤하고 쿨한데 속은 되게 엉망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맞아요. 있어요. 엉망진창인 상태로 사실은 스스로의 그 엉망진창인 마음도 못 본 척하고 있는 것 같고 엄마와의 대화나 그 연인에게 질문하는 게 다 자기가 사실은 하지 않으면 좋을 말인 거 알면서 하는 그 괴로움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엄마에게 받은 상처 같은 것들이 네. 어쩌면은 다른 영향을 인간관계에 미쳤을까요?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보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게 걸려가지고 왜 그 행복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라야 사랑 잘한다는 얘기가 아유, 그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다 일반화할 순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 화자는 확실히 자기가 어떤 마음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그쵸. 내지 네. 않으려고 노력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인이 만약에 바람을 피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미 그렇게 상상을 해버린 자신에 대한 괴로움도 있을 거고 내가 이걸 언제까지 모른 척을 해야 여기서 말하는 표현대로는 이제 버림받지 않게 될까라는 생각. 근데 내가 이 얘기를 꺼냄으로써 오히려 버림을 받는 게 되는 걸 텐데 사실 마지막 질문은. 근데 네. 그 말을 함으로써 그냥 내가 버리는 걸 수도 있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막 이렇게 느껴져서 사실 이게 막 엄청 처절하게 쓰여 있지 않고 되게 중간중간 말장난이나 유머도 들어가고 저는 그 소개팅 장면 같은 거 묘사할 때 네. 너무 웃겼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광화문 한창 시끄러운 한복판에서 근데 진짜 티 나긴 하잖아요. 옆 네. 테이블 그럼 막 갑자기 귀가 그쪽으로 집중되기도 하고 그 대화를 들으면 아, 여기 잘 되겠구나. 아니면 그냥 예. 네. 그냥 근데 끝나겠구나 느껴지잖아요. 네, 보통은 진짜 구단수인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대화를 하는 것도 맞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감을 잘 못 잡을 때도 있지만 네. 여기서 묘사되는 장면은 너무 망한 소개팅의 네, 느낌이 여실히 드러나서 막 그런 것도 재밌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어쩌면 그때 약간 마음이 이렇게 저쪽의 마음이 감정이 이입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너무 맞아요. 사랑받고자 하는 게 보이는 사람의 얼굴? 네. 이 뭔지 자기가 제일 잘 알 것 같은 느낌도 네.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속상한 소설이네요. 진짜 갑자기 되게 슬픈 소설이네요. 처음에는 그냥 재밌다라고 생각하고 되게 명랑 톤으로 읽었는데, 쓰여 있는데 그쵸? 네. 근데 뭔가 그 안에 막
마음의 결들은 되게 그러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조차도 되게 위선일 수도 있어. 그렇게 썼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일부러 좀 명랑한 드네요. 톤으로 음. 쓰는 것 자체가 약간 더 슬픈 느낌. 네. 음. 근데 이 김병훈 작가, 저도 물론 이거랑 그거 공상표밖에 못 읽어보긴 했지만 네. 그런 것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정을 너무 있는 그대로 안 드러내면서 네. 전달해주는 것도 되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러니까 사실만 쓰는데도 뭔가 마음이 좀 느껴지는 네. 것들? 그런 거 있어서 음. 신기하네요. 사실 이게 좋은 영향인지 나쁜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가 퀴어 소설을 연달아 읽으면 네. 저는 그렇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좀 평평하게 받아들이는 때가 좀 있어요. 특히 좀 집중해서 많이 읽을 때 네네. 그냥 이거를 나도 모르게 퀴어 소설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넣어버리는 네네.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결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이제 박선호 작가 거를 읽고 이 같이 비유에 실린 거 이제 김명우 작가 거를 읽었을 때는 네. 오랜만에 좋은 퀴어 소설을 되게 연달아 읽었다라는 느낌의 감상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요소에서 할 얘기가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작품 두 개가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얘기하고 나니까 그냥 완전히 다른 소설처럼 저도 확연히 그쵸, 그렇게 뭔가 느껴지네요. 너무 또 잘못 읽었네. 얘기하다 너무 또 감정이 잘못 읽었다면 팬다? 작가님 그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첫인상과 얘기하고 나서의 끝인상이 좀 다른 요소야하면서 있었는데 맞아요. 그 정영수 작가의 소설도 그랬었고 두 사람의 세계.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이원석 작가 한번 다뤘었잖아요. 아이 네네네. 이야기 나오는 맞아요. 거. 그것도 이제 장례 장면이 들어가는데 네. 그 얘기가 되게 그래도 오래전에 소개했잖아요. 네, 올해 초였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이원석 작가 다른 소설을 못 읽긴 했거든요. 음. 근데 그 소설이 가끔 되게 생각날 때가 있어요. 뭔가 그 아이의 네.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던가 아이가 그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네,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같은 것도 그러니까 되게 소설적이긴 한데 그 장례에 놨던 술이 줄어들어 있었다라든가 네, 네. 그런 게 좀 맞아요. 뭔가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이 얘기여서 더 그렇게 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처음 읽었을 때는 그렇게 인상이 강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읽다 보니까 그 아이랑 화자의 그런 마음 감정 같은 거 너무 진짜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그런 게 느껴져서 그 이모였나요? 네네, 맞아요. 고모였나? 이모. 네.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되게 오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 두 소설 얘기했던 게 좀 생각나네요. 네. 12월 처음으로 소개한 소설인데 되게 연말에 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냥 갑자기 좀 들었고 여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름이 배경이긴 한데 또 읽고 나면 되게 겨울 느낌이 나고 진짜 이 웃음이나 약간 유쾌함 속에 숨어 있는 좀 서늘함이나 진짜 좀 처연함 같은 것들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게 다양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이렇게 김병훈 작가의 단편소설 알 것 같은 밤과 대부분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악스트 2020년 11, 12월호에 실린 박술매 작가의 신작 단편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병훈 소설 알 것 같은 밤과 대부분의 끝 제1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엄마를 따라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봤다. 몇몇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길 위에 무언가를 찾다 실패한 것처럼 멈춰 있었고 그 길 옆으로 길게 세워진 난간 너머로 동네의 야경이 펼쳐졌다. 어느새 한밤을 품은 하늘과 어스름한 달빛이 내려앉은 초록색 옥상들, 그리고 점처럼 박힌 가로등을 따라서 선처럼 그어진 골목들. 그때 엄마가 내 손에 들린 페브리즈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허공에 가볍게 분사했다. 칡소리가 마음에 드는지 한 번 더 뿌렸고 반짝이듯 흩뿌려지는 찰나의 물안개가 마음에 드는지 다시 한번 뿌렸다.
나는 인공적인 꽃향기가 부유하는 밤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엄마의 말소리에 눈을 돌렸다. 엄마가 있지 하고 운을 떼더니 자꾸 뜸을 들였다. 아, 뭔데 그냥 말해. 그만 집에 가자고. 집에? 거긴 안 가고? 이 정도면 할 만큼 한 것 같아. 뭘 했다고? 너 만났잖아. 집에 데려다 줄 수 있지? 엄마는 그렇게 묻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고는 내 뒤에 가려져 있던 누군가를 알아보기라도 한 것처럼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엄마에게는 절대로 보이고 싶지 않은 걸 들켜버린 것만 같은 기분에 잠시 멈칫하다가 문득 내 안에 단단한 동상처럼 자리하고 있었던 어떤 다짐이 부서져 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아니,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부서져 있었지.